11월입니다. 이웃들은 벌써 텃밭 농사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연장들까지 깨끗이 정리한 후 따뜻한 집에서 편안하게 차를 마시고 있을 때죠. 그런데 여러분은 씨앗 봉투를 들고 꽁꽁 언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정말 미친 소리처럼 들리죠.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금 뭔가를 심기엔 너무 늦었고 씨앗이 썩거나 새들에게 다 주워 먹힐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바로 11월이야말로 내년 환상적인 수확을 위한 초석을 다질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늦은 것이 아니라 가장 노련한 텃밭 농부들만이 사용하는 비밀스러운 농사 기법이라면요. 이 영상에서는 11월의 녹비 작물 시데라타를 파종하는 것이 단순한 실수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천재적인 수가 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약속컨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실 때쯤이면 여러분의 텅 빈 텃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될 것이고 어쩌면 당장 내일 씨앗을 뿌리러 가실지도 모릅니다. 월동 파종의 비밀을 지금부터 파헤쳐 볼 테니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11월의 추위 속으로 뛰어들기 전에 녹비 작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잠깐 복습해 봅시다. 쉽게 말해서 녹비 작물은 우리가 수확을 목적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땅 자체의 이익을 위해 재배하는 식물입니다. 흔히 푸른 거름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들의 임무는 힘든 농사철 이후 지친 토양을 복구하고 영양을 공급하며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름과 초가을에는 이 작물들이 활발하게 자라면서 녹색 물질을 쌓고 뿌리가 땅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들을 베어내고 흙 속에 묻어주는데 여기서 썩어가면서 토양을 유기물과 유익한 물질로 풍부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월동 파종은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작동합니다. 이 방법에서는 자연 자체의 겨울잠과 봄의 깨어남을 우리의 든든한 동맹으로 활용합니다. 가을의 왕성한 성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봄의 효과를 목표로 장기적인 전략을 펼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전략의 전환 때문에 많은 논란과 오해가 발생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논란을 종식시키고 월동 파종에 대해 하나하나 차례대로 명확하게 이해해 봅시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오해는 바로 이겁니다. 11월에는 파종하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죠.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논리는 간단합니다. 당장 코앞에 추위와 서리가 닥치고 어쩌면 눈까지 올 수도 있으니까요. 연약한 씨앗들이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씨앗이 얼어 죽거나 차가운 습기에 썩어버릴 거라고 생각하죠. 많은 분들이 자신이 기울인 노력이 말 그대로 얼음이 되어버려서 봄에 남는 건 실망과 헛되이 쓴 씨앗 값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왔던 봄, 여름 파종 경험에서는 따뜻함이 발화의 핵심 요소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겨울 파종, 즉 월동 파종은 가을에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봄까지 흙 속에 보존해 두는 것에 가깝습니다. 씨앗은 지금 발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씨앗의 임무는 차가운 땅 속에 가만히 누워 자연적인 저온 처리, 스트라티피케이션 과정을 거치고 충분히 단단해진 상태로 첫 봄의 따뜻함을 기다렸다가 강력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가을에 떨어져서 눈 아래서 겨울을 평온하게 나고 이른 봄에 싹을 틔우는 야생식물의 씨앗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단지 이 자연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뿐입니다. 과정의 과학적인 측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차가운 11월 땅에 심겨진 씨앗들은 실제로 어떤 변화를 겪을까요? 씨앗들은 깊은 휴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낮은 온도는 발화를 막지만
우리가 올바른 월동 작물을 선택했다면 씨앗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추운 기간은 씨앗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이를 춘화철이, 춘화체어리, 즉 저온철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자연적인 겨울 환경을 모방하며 봄이 되었을 때 씨앗들이 더욱 일제히 그리고 강력하게 깨어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봄이 되어 햇볕이 따뜻해지고 눈이 녹기 시작하면 이 씨앗들은 성장을 시작할 완벽한 환경을 얻게 됩니다. 땅은 수분이 가득 차 있는데 이는 건조한 봄에 파종할 때 종종 부족한 조건입니다. 씨앗들은 아주 미세한 영상 온도에서도 성장을 시작하여 잡초는 물론이고 늦게서야 텃밭에 도착하는 우리들의 손길보다 훨씬 앞서 나갑니다. 이처럼 씨앗들은 썩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인 성장을 준비하는 일종의 겨울 훈련을 거치는 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나리오에 유전적으로 맞춰진 작물, 예를 들어 월동 호밀이나 배치, 살갈퀴 같은 작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먼저 늦가을 파종이 가진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장점을 살펴봅시다. 바로 봄철의 엄청난 시간 절약입니다. 정신없는 봄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온실 준비해야죠. 모종 길러야죠. 밭을 뒤엎어야죠. 비료도 줘야 합니다. 할 일은 끝이 없는데 날씨는 또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갑자기 비가 쏟아지거나 느닷없이 더워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 녹비 작물을 파종할 시간과 에너지를 따로 낸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결국 이 중요한 작업을 뒤로 미루거나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자, 이제 다른 그림을 상상해 봅시다. 봄에 텃밭에 도착했는데 이미 여러분의 밭에 녹비 작물들이 푸른 양탄자처럼 빽빽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미 녀석들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땅을 일구고 초기의 잡초를 억제하며 비옥한 녹색 거름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서둘러 씨를 뿌릴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죠. 이 모든 일은 주요 텃밭 농사가 끝난 11월 여유로운 시기에 이미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이건 마치 가을에 현명한 투자를 해서 봄에 이미 완성된 자산을 확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토양 건강을 위한 기초가 이미 마련되었고 여러분의 개입 없이도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소중한 봄철 몇 주일을 훨씬 더 중요한 다른 작업에 할애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핵심 이점은 수분 활용의 완벽함입니다. 눈이 녹아 만들어지는 봄 수분은 식물에게는 그야말로 귀한 보물입니다. 깨끗하고 구조화되어 있으며 산소가 풍부하죠. 하지만 봄철이 특히 바람이 많이 불고 햇볕이 강하면 이 수분은 흙의 표면에서 놀라울 정도로 빨리 증발해버립니다. 만약 봄에 녹비 작물, 덮개 작물을 심는다면 발화를 돕기 위해 밭에 추가로 물을 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월동 파종, 겨울나기 파종의 경우를 봅시다. 씨앗들은 겨울 내내 땅 속에서 잠을 잡니다. 그 위에 쌓인 눈은 단순한 흰 덮개가 아닙니다. 완벽한 이불이자 미래의 수원, 슈이웬이죠. 봄이 오면 눈은 아주 천천히 녹으면서 흙에 수분을 깊숙이 새우며들게 합니다. 우리가 심은 녹비 작물 씨앗들은 가장 이상적인 환경에 놓입니다. 씨앗은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이 눈 녹은 물을 활용해 불어나고 발화합니다. 이들은 생애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뭄을 겪을 염려가 없습니다. 자연 그 자체가 100% 수분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균일하고 튼튼한 발화가 확실히 보장되는 거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겨울철 강설을 가장 필요한 순간에 작동하는 자동 점적 관수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셈입니다.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장점은 바로 효과적인 잡초 방제입니다. 봄철 잡초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녹비 작물의 씨앗과 마찬가지로
잡초 씨앗들도 흙 속에서 겨울을 나며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흔히 얘들이 우리가 심는 작물보다 더 빨리 자라나죠. 하지만 녹비 작물과 함께라면 다릅니다. 특히 호밀 같은 월동 작물로 겨울에 심은 녹비는 눈이 녹자마자 아주 일찍 성장을 시작합니다. 이 작물들은 조밀하고 두꺼운 녹색 카펫을 만들어 잡초에게 발붙일 틈을 주지 않습니다. 첫째, 땅을 물리적으로 덮어 잡초 씨앗이 발아하는 데 필요한 햇빛을 차단합니다. 둘째, 녹비 작물의 강력한 뿌리 시스템이 표토의 수분과 영양분을 빠르게 흡수하여 경쟁 식물들이 굶주리거나 성장해서 밀려나게 만듭니다. 게다가 호밀 같은 일부 녹비 작물은 타감 작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들의 뿌리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주변의 다른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죠. 그 결과 주작물을 심을 때쯤이면 밭은 잡초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을 것이며 시즌 초반에 지루하게 잡초를 뽑는데 귀중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집중해야 합니다. 11월에는 정확히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할까요? 여기서 잘못 선택하면 안 됩니다. 만약 파셀리아나 메밀처럼 추위에 약한 녹비 작물을 심는다면 말 그대로 씨앗을 허공에 버리는 셈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월동 작물, 즉 강한 내한성을 가진 작물뿐입니다. 이들은 겨울나기에 완벽하게 적응하도록 생육주기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 작물들은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저온을 필요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가을에 싹을 틔워 작은 로제트 모양의 잎을 형성한 뒤 그 상태로 눈 속에서 겨울을 납니다. 그리고 이듬해 초봄에 다시 성장을 재개합니다. 하지만 11월 늦가을 파종의 경우 씨앗이 가을에 싹을 틔우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건 역시 괜찮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조용히 봄을 기다릴 뿐이기 때문이죠. 11월에 실패 없는 가장 확실한 선택은 월동 호밀과 월동 살가리, 비카입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월동 유채나 수레피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백겨자, 하얀 겨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논의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을 명심하십시오. 씨앗 포장지에 반드시 월동, 가을 파종용 또는 내한성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늦가을 파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늦가을 파종의 왕, 월동 호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1월에 딱 하나의 녹비 작물만 심어야 한다면 바로 이 호밀을 선택해야 합니다. 호밀은 생존력과 토양 개선 능력에 있어서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영하 25도까지도 끄떡없을 정도로 추위에 강하며 눈이 없어도 혹독한 추위를 견뎌냅니다. 호밀의 가장 큰 슈퍼파워는 바로 강력한 뿌리 시스템입니다. 호밀 뿌리는 땅속 1.5m에서 2m까지 깊숙이 내려가 수백만 개의 작은 쟁기처럼 단단하게 굳은 흙까지 폭신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뿌리는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영양분까지 끌어올려 다음 작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봄이 되면 호밀은 엄청난 속도로 자라며 방대한 양의 녹색 물질을 형성합니다. 게다가 호밀은 강력한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토양 속의 병원성 곰팡이나 선충류의 성장을 억제하여 말 그대로 땅을 치료해 줍니다. 11월에 호밀을 심으면 이듬해 봄에는 푹신하고 구조화되며 건강해진 데다가 잡초까지 제거된 깨끗한 토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특히 감자, 토마토, 오이를 비롯한 대부분의 채소 작물에 완벽한 선행 작물입니다. 호밀이 밭의 왕이라면 월동 배치, 배치는 월동 파종의 여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함께할 때 최고의 효과를 내는 환상의 짝꿍입니다. 배치는 콩과 식물이며
이 작물의 가장 뛰어난 능력은 바로 대기 중 질소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배치 뿌리에는 특별한 뿌리옥 박테리아가 살고 있는데 이 박테리아는 다른 어떤 식물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냅니다. 바로 공기 중의 질소를 흡수하여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배치는 식물 성장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질소를 생산하는 무료 공장인 셈입니다. 배치를 심는 것만으로도 이 귀중한 비료로 토양을 자연스럽게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치 자체는 줄기가 가늘고 쉽게 쓰러지는 경향이 있어 성장을 위한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때 호밀이 큰 도움을 줍니다. 호밀의 튼튼한 줄기는 배치가 땅에 눕지 않도록 지지대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완벽한 조합이 탄생합니다. 호밀은 토양을 개량하고 구조를 잡아주며 배치는 토양을 질소로 가득 채워줍니다. 호밀과 배치의 혼합은 토양 비옥도를 최대화하는 고전적이며 오랜 시간 검증된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봄철에는 유기물과 질소가 풍부하게 균형 잡힌 녹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흰 겨자는 어떨까요? 녹비 작물로 매우 인기가 많아서 11월에도 파종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때 파종해도 괜찮을까요? 답은 예이기도 하고 아니오이기도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시죠. 겨자는 일반적인 의미의 월동 작물은 아닙니다. 싹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겨울을 날 수 없죠. 강한 추위가 오면 얼어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늦가을 파종의 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리가 내리기 직전 혹은 영하의 날씨가 오기 직전에 겨자를 파종하면 싹이 트고 작은 새싹을 낼 수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이 싹들은 죽겠지만 얼어붙은 녹색 잎과 뿌리는 흙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 잔여물은 토양 침식을 막아주는 멀칭 역할을 하게 되며 봄이 되면 빠르게 분해되면서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만약 이미 땅이 얼어버린 상태에서 파종한다면 씨앗이 그대로 땅 속에 있다가 이듬해 봄에 매우 일찍 싹을 틔우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겨자의 장점은 빠른 생장 속도와 더불어 병충해 예방 효과입니다. 특히 토양 해충을 쫓아내고 역병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단점과 규칙이 있습니다. 겨자는 십자화과에 속하는 작물입니다. 따라서 배추, 무, 양배추, 열무 등 다른 십자화과 채소를 심기 전이나 후에는 절대 파종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공통된 병충해와 바이러스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농사를 지을 때 매우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파종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1월에 어떻게 씨를 뿌릴까요? 특히 눈밑 파종이라고 하면 굉장히 흥미롭게 들리실 겁니다. 사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이 아직 얼지 않았지만 곧 안정적인 추위가 닥칠 경우입니다. 이때는 씨앗을 밭 표면에 그냥 뿌린 다음 갈퀴로 살짝만 덮어줍니다. 깊이 묻을 필요는 없고요. 씨앗과 흙이 접촉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목표는 추위가 오기 전에 싹이 트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이게 가장 흥미로운데요. 땅이 이미 약간 얼었거나 심지어 5cm 미만의 첫눈이 내렸을 경우입니다. 이때가 바로 이상적인 조건입니다. 이때는 그 얼어붙은 표면이나 눈 위에 씨앗을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이 방법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봄이 되어 눈이 녹기 시작하면 씨앗들은 녹은 물과 함께 서서히 흙 표면으로 가라앉고 흙 속으로 자연스레 밀착됩니다. 이것이 바로 촉촉한 땅과 이상적으로 접촉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 방식은 조기 발화 위험과 이후 냉해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막아줍니다. 이 시기에는 새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씨앗을 쪼아먹는 피해도 최소화됩니다. 이처럼 게으르지만 동시에 아주 효율적인 파종법입니다. 늦가을 파종의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바로 토양 준비를 최소화해도 된다는 겁니다. 깊게 뒤엎거나 흙을 심하게 갈아주는 작업을 잊으세요. 가을철 수확을 마친 밭은 이미 힘든 상태이며 이때 흙을 불필요하게 건드리면 토양 구조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큰 작물 잔여물만 제거하고 작은 조각들은 남겨둬도 좋습니다. 갈퀴로 표면을 살짝 고르게 해주는 것뿐입니다. 만약 흙이 아주 단단하다면 평삭기 같은 표면 정리 도구로 하천 7cm 깊이까지만 표토를 살짝 잘라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삽으로 흙덩이를 뒤집어 엎는 일은 하지 마세요. 녹비 작물, 특히 호밀 같은 경우는 흙을 부드럽게 하는 작업을 스스로 아주 잘 해냅니다. 호밀의 뿌리가 삽보다 훨씬 훌륭하고 섬세하게 흙을 일궈줍니다. 우리는 씨앗들이 맨 흙덩이 위에 그대로 놓이지 않도록 작은 씨앗 자리만 만들어주는 겁니다. 시간과 노동력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자연과 앞으로 자랄 작물들에게 주된 일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유기농 농법에서 가장 올바른 접근 방식입니다. 씨앗을 얼마나 뿌려야 할까요? 가을이나 겨울이 오기 전 파종하는 월동 파종에서는 부족한 것보다 차라리 넘치는 것이 낫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절대 씨앗을 아끼지 마세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씨앗이 처하게 될 환경이 결코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겨울을 버티지 못하고 죽거나 강한 바람에 날아가거나 녹은 눈이나 물에 휩쓸려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봄에 파종할 때와 비교하여 씨앗의 파종량을 의도적으로 1.5배, 많게는 2배까지 늘립니다. 우리의 목표는 봄이 되었을 때 최대한 조밀하고 빽빽한 녹색 카펫을 얻는 것입니다. 이처럼 싹이 촘촘하게 올라와야 잡초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으며 동시에 풍부한 녹색 작물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작물이 너무 밀집되어 좁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작물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잡초와 경쟁하게 만드는 것이죠. 대략적인 파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동 호밀의 경우 100제곱미터당 약 길게서 2.5kg 정도를 추천합니다. 호밀과 자운형을 섞어 심을 때는 100제곱미터당 호밀 1.5kg, 자운형 1kg를 사용합니다. 씨앗을 마치 땅에 소금을 뿌리듯이 고르게 흩뿌려 주세요. 밀집 파종, 즉 촘촘하게 심는 것이 바로 이 농사법의 성공 비결입니다. 심을 수 있는 작물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죠. 이제는 11월에 절대 뿌리면 안 되는 작물들을 확실하게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해야 실망하거나 돈을 낭비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인기 있는 여름용 녹비 작물들은 잊으셔야 합니다. 파셀리아, 메밀, 루핀, 완두콩, 귀리는 모두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는 작물입니다. 이 씨앗들은 차가운 땅 속에 오래 머무는 데 적합하지 않으며 조금만 심한 서리가 내리면 싹이 얼어 죽습니다. 11월에 이 작물들을 파종하는 것은 100% 실패를 보장합니다. 봄이 되어도 싹이 트지 않을 겁니다. 춘파 작물, 봄에 심는 작물과 추파 작물, 가을에 심는 작물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춘파 작물은 봄에 심어 그해 수확하는 반면 추파 작물은 가을에 심어 겨울을 나고 이듬해 수확합니다. 늦가을에 녹비 작물로 심으려면 오직 추파 작물만 적합합니다. 포장지를 항상 꼼꼼하게 읽으십시오. 만약 그 작물이 추파용, 월동용이라는 표시가 없다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지 마세요. 그 씨앗들은 봄까지 남겨두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간단한 작물 선택 원칙은 여러분의 시간과 수고, 그리고
비용까지 아껴줄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규칙, 즉 돌려짓기 원칙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 이 원칙은 녹비작물, 즉 풋거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핵심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년에 그 자리에서 재배할 주작물과 같은 과 계에 속하는 녹비작물을 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십자화과 식물들입니다. 이 괴는 녹비로 많이 쓰이는 겨자, 유채콜자, 무 등의 작물이 포함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텃밭에서 자주 심는 주요 채소들, 즉 모든 종류의 양배추, 브로콜리, 무, 순무, 다이콘, 일본무, 루콜라 등이 모두 십자화과에 속합니다. 이들은 뿌리옥병과 같은 공통된 병원균을 공유하며 벼룩이벌레 같은 해충도 함께 나눕니다. 만약 겨자 같은 십자화과 녹비작물을 심은 뒤 그 자리에 바로 배추나 양배추를 심는다면 땅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원균과 해충이 쌓여 번식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는 꼴이 됩니다. 심지어 양배추 전체 수확량을 잃을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철칙으로 기억하십시오. 십자화과 녹비작물을 사용한 후에는 최소 이후 3년간은 십자화과 채소를 같은 자리에 심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와 달리 호밀 같은 화분과 벼과, 작물이나 살갈퀴 같은 콩과 작물들은 훨씬 더 범용성이 높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녹비작물이 토양의 물리적 성질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는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료가 아니라 토양 구조를 만드는 진정한 엔지니어입니다. 무거운 점토질 토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가 온 뒤에는 끈적한 진흙덩어리가 되고 가뭄에는 깊은 균열이 가는 단단한 돌덩이처럼 변합니다. 이런 땅에서 작업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죠. 그런데 여기에 수많은 겨울 호밀 뿌리가 파고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뿌리들은 마치 드릴처럼 단단한 층을 뚫고 지나가면서 미세한 통로와 공극을 만듭니다. 봄에 지상부를 베어낼 때 뿌리는 땅속에 남아 썩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는 공기와 부식토로 채워진 빈 공간이 생기죠. 토양은 푸석푸석하고 공기가 잘 통하며 덩어리진 구조가 됩니다. 이제 물과 공기는 깊숙이 자유롭게 침투하여 앞으로 심을 작물의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분과 영양분을 잘 잡아두지 못하는 가벼운 모래 토양을 가지고 있다면 녹비작물은 역시 큰 도움이 됩니다. 녹비가 분해되면서 나오는 유기물은 모래 입자들을 서로 엉기게 하여 토양을 더욱 수분 보유력이 높고 비옥하게 만듭니다. 어떤 경우든 녹비작물은 여러분의 땅 구조를 개선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녹비작물은 미래 작물을 위한 먹이일 뿐만 아니라 토양 생물들에게는 진정한 별미입니다. 우리가 토양의 비옥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통 화학적 요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토양은 수십억 마리의 박테리아, 곰팡이, 미생물, 그리고 물론 지렁이들이 살고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바로 이들이 땅을 살아 숨 쉬게 만드는 주역이죠. 그리고 이 모든 부지런한 일꾼들에게는 먹이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좋은 먹이는 바로 유기물입니다. 봄이 되어 녹비작물의 푸른 잎과 줄기를 베어 밭에 그대로 두거나 얕게 흙 속에 묻어주면 그야말로 성대한 잔치가 시작됩니다. 지렁이와 미생물들은 이 풍부한 영양 공급원 쪽으로 몰려듭니다. 이들은 푸른 유기물을 분해하여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비료인 바이오 휴머스, 비오 후무스로 만들어냅니다. 이로 인해 토양 생물들의 활동성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곧 토양 내의 모든 순환 과정이 빨라지고 영양분이 식물에게 더욱 쉽게 흡수되며 토양 자체가 건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월에 녹비작물을 파종함으로써
여러분은 땅속에 숨은 조력자들에게 봄 내내 일거리와 먹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보답으로 비옥하고 살아있는 땅을 여러분에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월동 녹비 작물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봄에 정확히 언제 베어내야 하는지 그 시기를 잡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꽃이 피기 전, 특히 씨앗이 맺히기 전에 녹색 부분을 모두 베어내야 합니다. 왜 이 시기가 중요할까요? 작물이 어릴 때는 귀한 질소를 포함한 모든 영양분이 부드럽고 수분이 많은 줄기와 잎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때 줄기는 부드러워서 땅 속에서 쉽게 분해됩니다. 하지만 작물이 꽃눈을 만들고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 모든 영양분을 씨앗을 만드는 데 집중시킵니다. 줄기는 억세지고 섬유질이 많아지면서 토양에 필요한 영양분은 줄어들죠. 만약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첫째, 토양에 주는 이득이 훨씬 적어집니다. 둘째, 억세진 녹색 잎과 줄기가 밭에서 완전히 분해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셋째, 만약 녹비 작물이 씨앗을 맺기라도 한다면 이들은 돕는 작물에서 오히려 골치 아픈 잡초로 변해버려 나중에 힘겹게 제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봄에는 작물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작물이 30cm 정도 자랐고 꽃눈이 맺히려는 조짐이 보인다면 바로 그때가 베어낼 때입니다. 자, 이제 봄이 왔고 녹비 작물도 잘 자라서 제때 베어줬습니다. 이렇게 베어낸 이 풀더미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각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전적인 방식인 흙 속에 섞어 넣는 것입니다. 베어낸 풀을 삽으로 대충 잘게 부순 다음 흙의 표면층과 함께 10에서 15cm 깊이로만 가볍게 뒤집어 줍니다. 너무 깊이 묻으면 안 되는데 유기물이 분해되려면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 풀이 흙 속에서 빠르게 썩으면서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두 번째는 최근 자연농법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이자 흙을 해치지 않는 무경운 우긍윤 방식입니다. 즉, 밭을 파지 않는 것입니다. 이 녹색 물질을 밭 표면에 멀칭, 물칠으로 그대로 두는 겁니다. 이때 흙을 뒤집지 않고 흙칼이나 평삽을 이용해 녹비 작물의 뿌리만 5에서 7cm 깊이에서 잘라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뿌리는 흙 속에서 썩어 토양 구조를 개선하고 베어낸 풀은 흙 표면을 덮어 건조를 막아주고 잡초를 억제하며 물을 주거나 비가 올 때마다 영양분을 서서히 토양에 돌려줍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선호도와 현재 흙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점토질에 딱딱한 흙이라면 첫 번째처럼 가볍게 뒤집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토양이 충분히 부드럽고 비옥하다면 굳이 밭을 갈지 않는 무경운 방식이 더 좋습니다. 호밀과 배치, 패치, 스타시의 환상적인 조합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녹비작물 조합도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녹비작물을 혼합하여 파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재배 목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핵심 원칙은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서로 다른 계열의 작물을 섞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화분과 작물과 콩과 작물의 조합이죠. 화분과 작물, 호밀, 월동 유채 등은 풍부한 유기물을 공급하고 땅의 구조를 잡아주는 강력한 뿌리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반면 콩과 작물, 월동 배치 등은 토양의 필수적인 질소를 풍부하게 공급해 줍니다. 이 둘을 함께 심으면 복합적인 비료 효과와 획기적인 토양 개선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윤작 돌려짓기만 허용된다면 십자화과 작물 등을 추가하여 더 복잡한 혼합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월동 파종을 목표로 할 때에는
오랜 시간 검증되어 온 호밀과 월동배치 조합이 단연 최고로 꼽힙니다. 이 조합은 가장 믿을 수 있고 내한성이 강하며 효과 또한 탁월합니다. 초보 텃밭 농부라면 저는 이 검증된 조합으로 시작하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확실하게 실패할 일이 없으며 이듬해 봄에 훌륭한 결과를 보장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무리하면서 이번 녹비작물의 가을 파종을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의 일부로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건강하고 비옥한 토양은 단 한 철 만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꾸준하고 체계적인 관리의 결과입니다. 이 가을 파종을 매년 텃밭 관리 주기에 포함시키면 땅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순환 구조를 시작하게 됩니다. 해가 갈수록 흙은 더욱 부드럽고 구조화되며 부엽토와 유익한 미생물이 풍부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초록 도우미들이 현장에서 직접 비료를 생산해 주기 때문에 해마다 구매하는 비료의 필요성도 줄어들 것입니다. 작물의 수확량은 늘어나고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은 더욱 높아집니다. 땅을 깊이 파고 화학 비료를 주는 방식으로 자연과 싸우는 대신 자연의 원리를 이용하여 협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월의 녹비 작물 파종은 단순한 농사 기술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 텃밭의 미래, 건강, 그리고 장수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말 그대로 결실을 맺게 해주는 스마트하고 의식적인 농업 철학입니다. 자, 이제 오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11월에 녹비작물 시데라타를 심는 게 과연 늦은 걸까요? 이제 여러분은 확실한 답을 아셨죠? 아닙니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아주 전략적이고 현명한 결정입니다. 저희는 씨앗이 얼어 죽지 않고 오히려 토양 속에서 유익한 단련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가을에 간단히 씨를 뿌리는 행위가 봄철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얼마나 엄청나게 아껴주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초록색 도우미들이 눈 녹은 물을 활용해 잡초를 억제하고 땅에 영양을 공급하며 지렁이까지 기쁘게 하는 살아있는 양탄자를 만드는 모습을 확인했죠. 성공의 핵심 비결은 바로 작물의 올바른 선택에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겨울나기 호밀과 배치, 이 두 가지가 바로 실패 없는 우리의 확실한 선택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11월 텃밭을 보실 때 쓸쓸한 공터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비옥함의 걸작을 만들기 시작할 수 있는 깨끗한 도화지로 보이실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했고 새로운 텃밭 가꾸기 도전에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겨울나기용 녹비 작물을 심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영상을 보고 처음으로 도전해 보기로 결심하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계획,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다음에 또 만나요.